쿠바 혁명, 농민이 만든 혁명, 그리고 그 한계. 1959년 1월 1일 쿠바 하바나. 26살 청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게릴라 부대가 쿠바의 수도로 입성했습니다. 부패한 독재자 바티스타는 이미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쿠바의 모든 계급이 이 반란군을 환영했습니다. 노동자도, 농민도, 심지어 일부 자본가들까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끈 게릴라 부대는 1956년 멕시코에서 작은 요트를 타고 쿠바 동부 해안에 상륙했던 82명 가운데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20명에 불과했던 그 부대였습니다. 그 요트의 이름은 그란마였습니다. 정원 25명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배에 82명이 우겨 탔고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나 예정보다 며칠 늦게, 그것도 엉뚱한 지점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정부군의 매복에 걸려 대부분이 죽거나 흩어졌습니다. 20명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 20명이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쿠바 혁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거듭 살펴본 다른 혁명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마오쩌둥의 중국 혁명과의 비교가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뒷마당. 쿠바 혁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역에 거느리고 있던 위성국가들의 풍경부터 봐야 합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위성국가들은 주로 멕시코 국경 남쪽의 중앙아메리카 지역, 즉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에, 그리고 카리브해의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에, 또 동아시아의 필리핀, 남한, 남베트남, 타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미군은 20세기 초반에는 아이티, 니카라과, 쿠바에도 몇 차례 주둔했고 1946년까지 필리핀을 식민 통치했으며 쿠바 동부 연안의 관타나모와 필리핀의 커다란 기지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자원 강탈과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구리 회사들은 칠레 광산에서 수많은 광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유타이티드 프루트 기업은 과테말라를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력과 미국과 결탁한 독재자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군장교, 지주, 정계의 거물, 그리고 간혹 지역 자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자기 지역에 국한된 협소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취약한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극심한 부정부패와 추악한 탄압 정책에 의존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그들은 미국의 원조와 군사고문단에 크게 의존했으며 미국 기업의 이익에 도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만약 그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개입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날에는 그들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뜻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1954년에 CIA가 과테말라의 온건 계량주의 정부를 전복시켰을 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바티스타의 고립. 그러나 5년 뒤 미국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쓰라린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쿠바에서 프렌시오 바티스타의 부패한 독재 정권이 벼랑간 무너지고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동생 라울,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 에르네스토 체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게릴라들은 겨우 2년 전에 쿠바의 어느 외딴 해변에 상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승리하고 나자 그들이 성공한 비결을 농민대중이나 쿠바의 설탕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의 지지와 결부시키는 온갖 현명설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근거지는 외딴 산골이었고 따라서 매우 작은 농민층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들은 바티스타 정권의 극단적인 정치적 고립을 잘 활용한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바티스타 정권은 쿠바의 양대 중간 계급 정당들을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자본가 계급에게마저 미움을 샀습니다. 쿠바는 마피아들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으며 영화 대부에서도 그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사창가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바티스타 정권은 1930년대에 획득한 사회보장 혜택들을 조금씩 축소함으로써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조차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독재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정이 그랬기에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그리 큰 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카스트로의 소규모 게릴라 부대, 1956년에 상륙한 원래 인원들 중 오직 20명만 살아남았고 1958년에도 200여 명에 불과했던 그 부대는 산사태를 일으킨 자그마한 눈덩이와도 같았습니다. 바티스타의 군대가 게릴라들을 소탕하기에는 너무도 부패하고 허약해서 게릴라들의 존재 자체가 그의 약점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티스타 군대는 붕괴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누구였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물음이 나옵니다. 이 혁명을 이끈 사회적 주체는 누구였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거듭 살펴봤듯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혁명의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노동계급입니다. 공장과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집단적으로 조직될 수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를 멈출 힘을 가진 그 계급 말입니다. 그런데 쿠바 혁명은 이 점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쿠바 혁명을 이끈 것은 산악지대의 농민 게릴라였습니다. 도시 노동계급에 조직된 대중투쟁이 아니라 소수 정예 게릴라 부대의 군사작전이 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 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1956년 헝가리에서 2011년에 이집트에서 거듭봐온 그 패턴, 즉 노동자 대중 파업이 정권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쿠바에는 사실 오래된 노동운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와 도시 노동자들이 파업과 조직화를 거듭해 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 혁명의 결정적 순간에 그 노동운동의 역량이 혁명의 주된 동력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산속에서 내려온 무장 게릴라였고 도시의 노동자들은 그 승리를 환영하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 쿠바 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이론가들이 던지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쿠바 혁명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중국 혁명은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을 갖습니다. 둘 다 변혁을 주도한 사회계급적 성격이 농민이었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의 군대도 카스트로의 게릴라도 도시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촌을 근거지로 삼아 무장투쟁을 벌였고 그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짚어봅시다. 원래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입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권력을 쥐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농민을 주축으로 한 게릴라 투쟁은 이런 성격을 갖기 어렵습니다. 농민은 토지를 매개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일하는 계급이기에 노동자처럼 작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조직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쌓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농민 게릴라 투쟁에서는 소수의 군사 지도부가 위로부터 결정을 내리고 대중은 그 결정을 따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노동자 자신이 권력을 쥐는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쿠바, 닮은 길과 다른 길. 그런데 여기서 중국과 쿠바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농민 주도의 무장투쟁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혁명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함께 출발했는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혁명은 1920년대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코민테른, 즉 제3인터내셔널의 지부로서 아직 스탈린주의화되기 이전의 소수인원으로 출발은 했지만 나중에는 1930년대 이후 마오쩌둥이 소련과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걷기도 했지만 그 혁명의 사상적 뿌리, 조직 원리, 일당 독재 모델은
1920년대 1차 중국 혁명 과정에서 관료화된 스탈린의 영향 아래 변질된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으며 스탈린주의의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30년대를 모델로 한 그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시작부터 그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쿠바 혁명은 달랐습니다.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1959년 아바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명확한 마르크스주의자도 더욱이 스탈린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강령은 오히려 민족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을 회복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카스트로 정부에는 자유주의자와 온건 좌파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주의, 더 정확히는 소련식 체제와의 결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격화되면서 쿠바는 점점 더 소련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쿠바 혁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름으로 실제는 스탈린주의인 소련식 일당 국가 모델을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혁명이 시작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길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와 봉쇄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혁명은 초창기, 즉 1920년대 1차 중국 혁명부터 스탈린주의라는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쿠바 혁명은 처음에는 다른 옷을 입고 태어났다가 나중에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 도착한 곳은 비슷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 게릴라가 주도한 혁명이 결국 위로부터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귀결된 것이었습니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그 구조적 논리는 같은 곳으로 수렴한 것입니다. 이 통찰이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이데올로기만으로 혁명의 결과를 설명하려 한다면 중국과 쿠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스탈린주의를 자처했으니 국가자본주의가 됐다고 말하면 쿠바는 처음에 스탈린주의가 아니었으니 다른 길을 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쿠바도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정적인 변수가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아니라 혁명의 사회적 동력, 즉 그것을 이끈 계급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이 자기 조직의 경험 없이 농민 게릴라 부대가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구조 자체가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위로부터의 통치로 귀결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약속. 1959년 새해 첫날에 아바나에 입성한 반란군은 쿠바의 모든 사회계급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바티스타 정권의 지지 기반을 잠식했던 그 객관적 조건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쿠바 경제, 주요 수출품인 설탕의 국제시장 가격 등락에 묶여있는 데다가 1인당 산출량은 192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 경제는 상이한 계급들의 상반되는 요구들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쿠바 자본가들과 미국의 사업 파트너들은 더 큰 이윤을 벌어들여 자유롭게 나라 밖으로 유출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원했고 농민들은 형편없는 수입이 향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게릴라 간부들의 출신 배경이자 도시에 있던 게릴라 지지 세력들의 출신 배경이기도 했던 교육받은 중간 계급 청년들은 쿠바 경제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자긍심도 느끼고 고수입을 보장하는 직장도 얻으려 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계급이라도 만족시키려면 다른 계급을 적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자본가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토록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티스타의 전철을 밟는 것을 뜻했는데 카스트로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노동계급과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부 개혁 조치, 즉 토지개혁과 의료복지 혜택, 문맹 퇴치 캠페인과 국가 주도의 야심찬 산업화 계획들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견고하게 뿌리박힌 쿠바 자본가들과 미국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불가피하게 위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쿠바 경제는 너무나 미국 경제에 단단히 얽매여 있어서 여러 면에서 미국 경제의 부속품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유공장 국유화에서 단교까지. 카스트로가 권력을 장악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 쿠바에 있는 미국 정유공장들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의 가공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카스트로는 문제의 정유공장들을 국유화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그동안 쿠바에서 생산된 설탕의 대부분을 미국이 사들이던 관례를 폐기하는 것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카스트로는 미국의 설탕 기업들과 공장들과 전력전화 독점 기업들을 국유화했으며 러시아와 무역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반카스트로 히스테리가 미국 언론을 휩쓸고 있는 동안 마이애미로 망명을 온 쿠바 자본가들은 카스트로가 혁명을 배신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이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 보십시오. 카스트로가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향해 직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씩 미국과 충돌할 때마다 다음 걸음이 더 급진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유공장 국유화가 설탕 수입 중단을 부르고, 그것이 더 광범위한 국유화를 부르고, 그것이 소련과의 밀착을 부르는 식으로 단계적 확대, 즉 점증하는 대립에 나서니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피그스만 침공, 처참한 실패. 그러다가 1961년 4월 CIA는 국적 표식이 없는 미군기들이 쿠바 비행장들을 폭격하는 동안 카스트로를 타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쿠바 망명자들의 군대를 피그스만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러나 쿠바 주민들이 카스트로 정권편으로 결집하는 바람에 그 모험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작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망명자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정권을 향한 민족주의적 결집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 것입니다. 쿠바 민중에게 이 침공은 카스트로 정권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에 맞서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카스트로 정권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침략 앞에서는 정권편에 섰습니다. 피그스만 상륙작전 승인은 미국의 새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집권하고 최초로 취한 행동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63년에 암살당한 뒤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자유주의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습니다. 존 F 케네디와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카스트로에 대한 깊은 개인적 증오심을 키웠으며 CIA가 마피아와 짜고 카스트로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시가에 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음모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13일간의 핵전쟁 위기. 1962년에 그들의 책략은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초래했습니다. 그때를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1962년 10월 20일에서 27일까지의 한 주간은 그들 생애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냉전 질서가 핵전쟁의 문턱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전함들이 소련 함정의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쿠바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미사일 탑재 잠수함들, 그리고 1,400기의 폭격기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서너 개씩 탑재한 폭격기 수십 대가 항시 공중에 떠 있으면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소련 내의 폭격 지점으로 날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쿠바에서 단 96km 떨어진 플로리다에 병력 10만 명, 함정 90척, 68개 비행 중대, 항공모함 8척으로 구성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략군을 결집시켰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소련의 흐루쇼프가 비밀리에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미국은 이미 서유럽과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발판으로 러시아 도시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되면 소련도 미국 도시들에 대해 동등한 타격 능력을 갖게 될 판이었습니다.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는 소련제 미사일이 미국의 침공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서 쿠바에 배치되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쿠바 한 나라를 위해 미국과의 핵전쟁에서 자국 도시들이 파괴될 위험을 무릅쓸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회고를 통해
그때 인류가 핵전쟁의 위험에 얼마나 근접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쿠바를 위해 전쟁까지 벌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핵전쟁도 감수하겠다는 뜻일 것이므로 어차피 그들과 결판을 내야 한다면 반년 뒤에 하느니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었다.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회의록 사본들을 읽어보면 세계 최강대국 정부가 정말로 러시아를 상대로 핵전쟁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협상, 그리고 쿠바의 배신감. 마지막 순간에 흐루쇼프가 한발 양보해서 미사일 철수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흐루쇼프 자신도 그 결정을 간신히 정치국에서 통과시켰으며 그 결정 때문에 쿠바 지도자들의 충성을 잃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성립된 기존의 세계분할 구도에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1956년 헝가리 혁명 때 미국도 그 구도에 도전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뒤의 역사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계속해서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대탕트라고 부른 기초 위에서, 즉 상대방의 영역을 너무 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두 진영 모두 그 내부에서 큼직한 격변들을 겪었지만 이런 양상은 1980년대까지 그대로 지속됐습니다. 쿠바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철수 결정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협상 카드로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지만 러시아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외 의존이 쿠바 경제에 끼친 효과는 산업화 계획의 목표 축소, 그리고 설탕 수출에 많이 의존했던 혁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혁명 초창기의 구호였던 농업 다변화는 설탕 수확량을 극대화하자는 호소로 바뀌었습니다. 체게바라의 마지막 선택. 러시아의 정책이 부과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진행됐습니다. 쿠바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개최한 라틴 아메리카 연대기구와 3대륙 회담 등의 자리에서 러시아가 제3세계의 공산당과 해방운동 세력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노선들을 완곡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체게바라는 그런 비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쿠바를 떠나 콩고자이르와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그들의 비판도, 그리고 게바라의 실천도 특정 상황의 계급 세력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바라는 쿠바의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잘 먹혀들었던 혁명적 투쟁 모델을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쿠바에서 통했던 그 비결, 즉 극도로 고립되고 부패한 정권을 상대로 소수 게릴라가 산악지대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그 모델을 게바라는 콩고와 볼리비아에 그대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정치적 조건은 쿠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콩고에서 게릴라 활동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볼리비아에서도 게바라는 참담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CIA 요원에게 붙잡혀 총살당했습니다. 체게바라는 1950~60년대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사로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주의 체제의 뿌리가 자본주의 모순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점, 따라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어떻게 결합하고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카스트로와 쿠바 정부는 다시금 러시아의 방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농민혁명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쿠바 혁명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쿠바 혁명과 중국 혁명은 둘 다 변혁의 주체가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직되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의 게릴라 군사력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적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중국 혁명은 처음부터 스탈린주의와 함께 출발했고, 쿠바 혁명은 처음에는 민족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격으로 출발했다가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점차 소련식 모델로 기울어갔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혁명이 도착한 곳은 닮아 있었습니다. 노동자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는 그것을 따르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혁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그 혁명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는가를 결정하는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민 게릴라가 만든 혁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노동자가 스스로 만든 혁명과는 다른 구조로 귀결되기 쉬웠습니다. 쿠바 혁명은 부패하고 고립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영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스트로와 게바라, 그리고 이름 없이 산악지대를 걷고 싸운 수백 명의 게릴라들의 용기는 진짜였습니다. 토지개혁과 문맹 퇴치, 무상의료라는 혁명의 사회적 성과도 실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쿠바는 오랫동안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혁명이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위로부터의 통치로 귀결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카스트로 형제가 반세기 넘게 권력을 쥐었고 독립적인 노동조합도 언론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거듭 확인해온 그 진실, 즉 진정한 해방은 노동자와 민중이 직접 행동하고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그 진실이 쿠바 혁명의 역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영웅적인 용기만으로는 노동자 자신이 권력을 쥐는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역사, 아래로부터 이 역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